자, 이제 그 사료 작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사료 럽 페이지라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조사료는 부피가 큽니다. 그죠? 곡물 사료에 반대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풀사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가소화 영양, 소위 TDN이라고 하죠. Total Digestible Nutrient의 적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조사료보다 볏짚, 저질 조사료에 의존하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면 조사료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사료 급여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은 이 볏짚은 사실 그 질소 함량도 낮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단백질이 적죠. 그래서 또 TDN도 낮고 한데 보리, 청보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위 총채보리, 그러니까 줄기, 잎, 그리고 일부 이삭을 함께 이렇게 이용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 등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알팔파 같은 경우는 콩과 작물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TDN이 높은 걸 급여를 해야 되는데 볏짚만 줘서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곡물 사료를 추구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조사료는 구조 형태상 세포막이,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우리 이제 식물체라고 하면, 자, 잎이라고 하면 잎 조직에 여기가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잎이면 각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 속에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세포백이고, 그 세포백은 좀 러프합니다. 거칠거칠하죠. 여기서 소위 규소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잘 쓰러지지도 않고 병충해 저항도 좀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막을 세포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동물은 세포백이 없습니다. 식물만 백이 있고, 식물은 백과 막이 두 개가 존재하고 이중막이라고 그러죠. 동물은 백이 없고 막만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조사료라고 하는 것은 구조 형태상 세포막이 소와 효소의 공격을 받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를 이제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잘게 사르기, 소위 이제 세절리라고 하고, 그리고 분쇄, 그 다음에 건조 처리,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펠릿, 그 다음에 펠릿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펠릿과 큐브 가공, 그리고 당근 먹이, 소위 살리지라고 하죠. 과거에는 또 엔실리지라고도 합니다만, 소위 김치입니다. 소김치. 제조동의 물리적 처리와 주로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화학적 처리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암모니아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시는데, 과거에 우리가 볏짚이나 보리집, 밀집 같은 걸 뜨고 소위 소똥 있지 않습니까? 소똥이나 소오줌 등을 여기에 주기적으로 뿌려주고 또 뒤집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 퇴비가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이제 그 비닐로 이렇게 덮어줘야 이제 발효가 잘 되죠. 그게 이제 일명 발효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죠. 그게 이제 잘 되고 나면은 이제 겨울철에도 소위 퇴비를 뒤집기 하시다 보면 기미와 무른무른할 정도로 내부에는 온도가 40도, 최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볏짚을 포함한 조사료를 5 내지 10cm 정도로 잘게 잘라서 급이하면 다른 사료와 혼합이 잘 되고 손실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섭취량이 또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너무 크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잘게 썰어주면은 또 소화도 잘 되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거하고 혼합하기도 편하고. 그러나 입자가 너무 작으면 반추일의 통과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미생물에 의한 소화 작용도 감소를 하겠죠. 적당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반추 위백을 물리적으로 자극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대사장애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해라. 그래서 5에서 10cm 정도 크기로 잘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건조 처리란 것은 푸른 풀, 생풀이죠. 청초를 수분 함량 15% 이하로 처리한 마른 풀을 말합니다.
우리가 곡물을 건조할 때 보통 14% 이하로 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이 청초를 15% 이하로 해놓으면 상당히 마른 형태가 됩니다. 이 마른 풀 소위 건초의 가장 큰 장점은 청초 공급이 어려운 겨울에 에너지 및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이 청초를 건초로 해서 건조시켜서 말려 놓으면 언제든지 공급을 할 수가 있죠. 또 부피도 줄어들기 때문에 운반도 편합니다. 실제 작업하시다 보면 대형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집게차, 트랙터 등을 활용해서 쭉 밀고 가기도 하시지만 어중간하게 그 사육 두수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한 20도, 30도, 50도까지는 좀 어중간하다 편이건데 기계화 하기도 뭐하고 그냥 손으로 하기도 뭐한 이런 형태를 저는 어중간한 형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어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기계화하면 또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노동력이 많이 되는 이런 또 어중간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화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건초를 해서 해놓으면 그냥 우리 사람 손으로 하더라도 3, 40마리는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사료를 공급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 밖에 이제 정장 작용. 정장은 뭐냐 하면, 옷을 양복을 입는 것이 정장이 아니고, 대장, 우리 이거 소장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셨죠? 대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정장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작동이죠. 이렇게 하면 장 속의 청결을 유지하고 장이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작용에 의해서 설사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운반과 취급이 용이하고 간단한 제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곡물 사료만 계속 주고 또는 너무 안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가 하나밖에 없죠. 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탄생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본다고 하면 몇십만 년 전, 몇만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풀을 먹었기 때문에 위 자체가 이제 우리 또 민족은 이 장의 길이가 서양인들보다 깁니다. 길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항문으로 배설되는데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채소류를 많이 드시는데 고기를 드시더라도 채소하고 같이 드시면 우리 그래서 삼사 먹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시면 이게 배출 속도도 빠르고 위가 운동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이렇게 드시지 말고 같이 함께 사서 드시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화재 위험 등이 단점으로 꼽히죠. 그죠? 말리 놓으면 마른 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풀을 베는 시기, 소위 예치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잎의 비율, 풀을 베는 횟수, 그 다음에 건조 방법, 풀의 종류, 소위 초종 등을 들 수 있고 당근 먹이, 소위 사일리지는 유산균을 이용해서 재료 중에 수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월동용 조사료를 저장하는 방법을 말하죠. 이게 이제 김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일명 소김치입니다. 소위 당근 먹이, 사일리지의 장점은 제조 시 날씨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며 기호성이 좋은 먹기에 좋아하는 그러한 물기를 좀 많이 먹은 다접 사료라고 합니다. 이를 공급할 수 있고 저장 공간을 전략할 수 있고 손실되는 양, 소위 허실량 감소를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 조사료의 사료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최근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편화된 방법은 원형 곰포 사일리지 제조를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일로를 이렇게 높게 타워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빼내고 위에서 투입하고 상당히 이게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었죠. 지금은 이 곰포 사일리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명이 공룡알처럼 생긴 게 논에 요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얗게 돼 가지고
그다음 공포 작업은 무엇보다 수확 후 2주일 이내에 수집 작업, 수집을 모으는 거죠. 작업을 마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볏짚의 양분 손실을 줄이고 수분 함량이 65% 내외로 현깁성 미생물인 유산균의 발효가 잘 되어서 사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공포 작업은 많은 거죠. 랩핑하는 거. 이것은 단기 보관 시 4겹, 장기 보관 시 6겹 이상 감아야 외부의 공기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아낀다고 오래 보관할 건데도 그냥 서너 겹 정도 갖고 마시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제조한 당근 먹이, 소위 살리지는 45일이면 사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장기 보관할 때는 새나 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구멍이 나면 접착 테이프로 철저히 밀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곰포 살리지는 지금 한 개당 500kg 정도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단독으로 취급이 어렵죠. 전부 이제 기계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제조 기계나 비닐 구입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죠. 수거와 저장 운반이 편리하고 농촌 인력 나는 회사 할 수 있으면 사료적 가치도 높고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생산비 절감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 당근 먹이 소위 살리지용 옥수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열대성 작물이죠. 여름에만 우리가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축의 기호성과 품질이 좋고 사료 가치가 우수해서 여름 사료 작물 중 최고로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료 작물 중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 소위 가소화 양분 총량 TDN이 약 65 정도로 가장 높은 작물입니다. 엽록소가 사라져 황색으로 변하며 완전히 익기 전 황숙기 좀에 주로 수확하여 황숙기 직전입니다. 황숙기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황색으로 되면 빼시면 됩니다. 당근먹이 소위 살리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황숙기도 황숙 초기, 중기, 말기가 있거든요. 그때 중기 정도로 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 키가 좀 크죠, 그죠? 수수류는 열대성 작물로 옥수수와 함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여름 사료 작물인데 에너지 생산량이 옥수수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수 그리고 수수 교잡종 돼 있는 여기 이제 TDN이 60대고 그러고 수수하고 수당 그라스 교잡종 요것은 가소화 총량이 55%를 좀 낮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수수하고 수수 교잡종이 좀 높죠, 그죠? 60이니까 5%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 수수류는 너무 어릴 때 이용하면 청산 및 질산염 중독 위험이 있어 요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뭐 딱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 수수가 어릴 때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위 시안이라고 우리 옛날에 토끼 잡고 할 때, 꽁 잡고 할 때 왜 그 열매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거. 그 빨간 건 뭐지? 그 열매 씨알을 파내고 거기다가 청산가루를 집어넣고 해서 그 어릴 때 옛날입니다. 옛날 지금은 안 합니다. 과거에 그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면 토끼라든지 꽁이라든지 먹고 많이 그걸 했는데 이게 이제 시안 화합물입니다. 이 청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수류 같은 경우 어릴 때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사료로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료 없다고 이거 어린데 이게 쓰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 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NO3입니다. NO2 형태가 아니고 NO3 형태가 비료로서 이제 NO3 마이너스 형태가 흡수됩니다만 이게 상추라든지 뭐 이런 채소류도 줄기 연백 부분 밑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둥치라고 하면 상추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요 가운데 쪽 있지 않습니까? 녹소 함량이 적은 이 부위에 질산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채소로 생산하는 것들은 출하하기 반드시 일주일 전까지만 비료를 살포를 하시고 내일 출하할 것을 오늘 색깔 좋으라고 비료를 사용하시면은 이 질산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우리 요즘 최근에 많이 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해 또는 두해 살의 화분과 작물로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서 씨를 심죠. 그래서 이듬해 5월에 수확이 가능하죠. 초기 생육이 빠르고 재생육도 좋아서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하지만 한 두 번 정도 우리는 수확을 하죠, 그죠? 그 다음 습기에, 그러니까 수분이 좀 많은데 잘 견디기 때문에 논 뒷그루로 단미작으로 벼 이후에 재배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 겨울 사료작물 중 가축 기호성이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소와 영양소, 이 TDN 같은 경우에 한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방목도 가능하고 건초도 가능하고 사일리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청보리로 갑니다. 보리는 재배 역사가 오래된 작물이기 때문에 기계를 통한 재배 기술이 지금까지 일반화 다 되어 있죠. 겨울 사료 작물 중 유일하게 알곡입니다. 알곡하고 식물체를 함께 이용합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줄기 풀만 이용하죠. 잎하고 줄기만. 근데 이 청보리는 여기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이삭까지 같이 이제 수확을 해서 먹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영양 가치가 높습니다. 사료 가치는 우수한 편으로 가축 기호성은 요 까락이 있죠. 여기 수염, 이 수염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과거 품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이는데 지금은 요 까락이 거의 없는 유연보리라는 거 무망종이라고 이 까락 망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이 까락이 없는 품종들이 육성이 되어서 상당히 이제 소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에 비해서 사료 가치로 보면 낮죠. 아까 TDN 같은 경우는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68%였죠. 그래서 지금 청보리 같은 경우는 59%, 60% 정도 되기 좀 낮죠. 그럼 까락이 있다 보니까 또 별로 안 먹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실제 이제 알곡을 우리가 같이 먹이기 때문에 알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삭이 편후 21점 되는 호숫기, 풀호자를 쓰죠. 그러면 우리가 손톱으로 이렇게 딱 눌러봤을 때, 짜라봤을 때 약 풀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촬영 중에 학생이 잠시 복학한 학생이 잠시 왔다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에 비해서 이게 이제 까락이 있다 보니까 별로 기호도가 좀 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제 수확을 하느냐? 엽록소가 사라져 황색으로 변하여 완전히 익기 전 황숙기, 소위 가소와 영양소 TDN이 55.4% 되기 요때 전에 반드시 수확해서 이용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완숙기라든지 이때 수확하면 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실제 이제 소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은 여기 이제 일반 농가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엽록소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수확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소한테 먹여보면 단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소들은 이 약간 딱딱해지 가지고 그 완전히 황숙기쯤 되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황숙기 중기 정도의 그러면 TDN이 한 60, 50, 한 7, 8 정도 되었을 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호밀입니다. 호밀은 키가 큰 것 정도는 다 아실 거고, 호밀은 일단 특징이 추위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고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리는 신근성 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매우 높은 겨울철 사료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북부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가축 기호성은 겨울철 사료작물 보통 정도입니다. 청보리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호밀을 논에서 많이 재배를 해왔죠. 이게 원래는 사료작물로 사용을 하지만 이게 정초 상태 풀을 때 베어서 이제 녹비작물로 소위 풋거름 작물이죠. 비료로 대용해서 많이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로 보면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서 소먹이로 사용하고 그 다음 그 변을 우리가 퇴비화 시켜서 논에 투입,
또는 밭에 투입하면은 상당히 이게 이제 경제성도 높고 활용 가치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호밀은 이삭이 나온 후 소위 출수 후에 사료 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수를 했다 하면은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삭이 폈다, 출수를 했다 하면은 이 사료 가치가 확 떨어지는데 이것은 더 이제 호밀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 이것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품질이 좋은 당근 먹이 사일리지 생산을 위해서는 호밀에서 수분을 제거했을 때 소화되어 배설되는 양, 소위 가수와 건물 수량하고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높은 꽃필 때, 소위 개화기 이후나 젖익음 때, 유습기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전유자를 쓰죠. 그래서 요게 딱 이삭을 이렇게 딱 짜라 보면은 이 우유처럼 된 그 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료를 조제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사료 이용 형태는 마른 풀, 소위 건초하고 당근먹이, 사일리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상 당근먹이 소위 사일리지 형태로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이제 공포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 생산된 조사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료의 저장 및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른 풀 건초 저장하는 것은 뭐 아주 쉽죠. 이것은 자, 마른 풀은 풀 목초를 말려서 조사료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용하는 것인데 햇볕에 말린 것을 양건초, 전기나 인공적으로 통풍장치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인공건초로 합니다. 마른 풀 소위 건초는 오래 이게 논 같은데 그냥 비가 안 오면 그냥 펼쳐 놓으면 됩니다. 잘라서 그게 이제 건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일단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초식 동물의 그 만복감, 소위 배 부른 느낌을 채워주고 설사를 방지하거나 고창증 방지에도 사용한다. 고창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스가 많이 차죠. 그래서 이제 특히 곡물 사료를 먹었을 때 또 물을 이렇게 섭취를 하다 보면 위 내에서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스가 차서 고창증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대침 같은 걸로 팍 찔러주면은 바람 소리가 쉐 하면서 나면서 안에 가스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른 풀, 소위 건초를 안전하게 저장하려면 우선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말려야 합니다. 건조가 불충분한 마른 풀, 건초는 저장 중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부적절한 발효가 일어나므로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수분 이하로 무조건 말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분이 25% 이상 되는 건초는 쌓아놓으면 높은 발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효율 때문에 저절로 불이 날 위험성도 있다. 실제 뭐 불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 발효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많이 하다 보면 여기에 열을 또 발생시키는 거 다른 거 하고 같이 있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근 먹이, 소위 사일리지죠. 사일리지 저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분이 많은 풀, 사료작물 또는 건초류, 뿌리 채소죠. 이런 것들을 신선한 상태로 보존할 목적으로 적당한 용기에 주로 넣어주면은 젖산 락틱 액시드라고 하죠. 젖산 발효를 일으켜서 일정 기간 저장한 사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중에 양분 손실이 적고 동물의 기호성도 높고 만드는 기간 동안 날씨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근 먹이는 산소가 없는 조건, 현기 조건에서 발효 원리를 이용하여 저장성을 준 조사료로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없는 조건, 소위 현기 조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곰포 사일리지 만들어 놓는데 쥐라든지 이런 애들이 구멍을 뻥 낸다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근 먹이 사일리지는 공기에 노출되면 2차 발효, 소위 부패가 일어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장 기간 중에 이나 운반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재의 파손 방지에 세심한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료 사료의 특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농우 사료, 곡물 사료죠. 농우 사료는 부피가 적고 조선료 함량은 낮지만 단백질, 가용, 무, 질소물 등의 함량이 높습니다. 곡물 사료는 곡류, 강피류, 유박류 등으로 구분되고 곡류 사료는 옥수수, 보리, 소매, 기리, 수수 등이 있고
강피류에는 밀기울, 소맥피라든지 쌀기어, 담백피, 대두피 등이 있습니다. 유박류에는 대두박, 맨실박, 최종박, 야자박, 호자박, 임자박 등이 있고 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농식품 부산물을 보시면 사료로 활용 가능한 농식품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고 입자가 작으며 섬유소가 많고 기후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부산물 원료는 부패하기 쉽지만 섬유질 배합 사례에 수분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적절하게 사용하면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 종류는 두부박, 두부 만들고 남은 찌꺼기, 맥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맥주박, 주정박, 설탕 제조 부산물, 녹말, 소위 전분 제조 부산물, 과일 부산물, 감귤박이죠. 그 다음 사과박, 당근박, 배 짜고 남은 배박, 포도박, 토마토박, 그 다음 제과 제빵 부산물, 버섯 부산물, 엿밥, 정유박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사료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풀사료죠. 풀사료, 소위 조사료는 부피가 크고 가소화 영양소 총량이 적은 낮죠, 그죠? 조사료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르기와 분쇄, 건조 처리, 펠릿과 큐브의 가공, 당근 먹이, 제조 등의 물리적 치료, 화학적 처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조사료 중에서도 곰포 사일리지 제조가 보편화되고 있고, 곰포 사일리지는 수거와 저장 운반이 편리해 농촌 인력 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는 높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생산비 절감도 가능하다. 반면에 곰포 사일리지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단독 취급이 어렵고 제조 기계와 비닐 구입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요약입니다. 조사료는 당근 먹이, 소위 사일리지용 옥수수, 소수리, 이탈리안 라이가르스, 청보리, 호밀 등이 있고, 생산된 그 조사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장 및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이번에 우리가 청보리 또는 옥수수 그리고 농사료, 그러니까 곡물사료, 그리고 조사료, 소위 풀사료에 관한 것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 활용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는 청보리라든지 옥수수 두 개만 거의 편중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 한우 농가 그리고 양돈 농가의 축산 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